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판세를 가를 해리스와 트럼프의 맞짱 토론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90분간의 뜨거웠던 설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른바 해리스 수혜주로 분류되는 섹터들 뜨거웠습니다. 시장은 차기 백악관 주인으로 해리스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요? 자, 이런 가운데 시총 1위 삼성전자 오늘도 신저가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빅 이벤트들 지금부터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빅 이벤트가 참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첫 선에 꼽을 수밖에 없는 건 미 대선 토론. 바뀐 후보들 간의 미 대선 토론 더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고 이에 따라 오늘 장도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괴롭죠. 아, 괴로우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뭐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빠진 반면에 코스닥은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업종 간의 온도차가 너무 또 극단적으로 좀 나아졌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치명적인 부분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가 지금 1조가 좀 넘은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9천억 가량을 매도를 했던 종목군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 하락세가 좀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과연 이제 어느 수준 쪽에서에 대한 저점이 잡힐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었던 금융주들 네. 오늘 장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네. 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미증시 쪽에서 JP 모건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우려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 금융주들에 대한 하락폭이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JP 모건이 대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잘 나갔었던 바이오 종목군들도 오늘은 주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뭐 생물보안법 관련된 법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들을 좀 한껏 좀 올렸었는데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대를 계속 지금 터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뭐 확연하게 뭐 돌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올해 시장에서에 대한 피로감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렉나자와 관련해 가지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뭐 유한양행도 오늘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차익성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박스권을 잘 유지를 했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한 2, 3%대에 대한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네. 상당 부분 그동안에 좀 익숙하게 매매를 해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뭐 오늘 오전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정도까지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차원지도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1%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 좀 드리는 거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피를 해야 되는 매매 방법이 내동 매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서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내동 매매도 기법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금 섹터군들이라는 종목군들이 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장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여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든 시장을 좀 겪고 계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뚜렷하게 뭐 전략을 세우기도 상당히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목을 좀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들을 세우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트럼프와 해리스의 1차 토론이 끝났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정말 희비가 지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과연 내일자에는 해리스 수혜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연속성을 가지고 또 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또 의문부호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피로감이 쌓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물론 나라 밖에서는 빅 이벤트가 펼쳐지긴 했지만 우리 장의 모습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피로한 모습, 수급도 약한 모습, 뭐 반복되는 뭐 최근의 패턴들인 것 같습니다. 판 소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연속성이 이렇게 없으면은 그 연휴가 끝나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이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내동매매도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지금 국내 증시가 좀 변동성에 따른 흐름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처가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쪽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붙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지, 이게 지속성을 띨지는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코스피가 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8거래일 연속 그 외국인 매도가 나온 것은 삼성자의 그 매도세도 맞긴 한데, 이게 지금 그 금투세나 최근에 이슈나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투자 심리가 계속 좀 부정적으로 반영된다 한다면은 매도세는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그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이게 금리 인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25bp냐 50bp냐에 따라 이게 뭐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 지금 이러한 느낌도 좀 반영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24일 때 우리가 지금 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금투세 관련된 이제 토론이 또 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근데 그 토론을 봤을 때도 양측에 이제 4명이 나오는데 찬반으로 나눠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정무위원회 소속에 있는 의원 쪽은 또 찬성 쪽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증시에 대해서 지금 좀 긍정적인 상황들은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좀 2차 전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투자 심리가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도 2차 전지가 좀 일부 살아나긴 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연출이 된다면은 그래도 저가 매수세다 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연속성이 못 뛴다 하면은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점만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요즘 외국인 계속 팔았는데 오늘 더 많이 팔았어요. 1조. 오랜만에 1조 조 단위의 매도세를 외국인에서 봤습니다. 예. 물론 많이 팔았죠. 계속 팔았는데 조 단위까지 가니까 또 왜 이러나 또 이 고기를 한번 또 갸웃하게 되는 오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매도가 많은 거는 당연히 좀 긴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그 중에도 조금 쏠리게 된 데를 생각해 보면은 다음 주 연휴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수요일까지 휴장인데 네. 목요일 새벽이 또 FOMC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원래 나올 만한 매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던진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거의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출회된 거에 비해서 지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은 약간은 주식 시장에서 도망가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시장 상황은 리스크를 업종으로 종목으로 분산하자라는 좀 대응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오늘 반도체랑 은행이 좀 약했는데 이 업종들이 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비중을 많이 늘려놨던 업종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많이 늘려놨던 것들을 줄여가는 과정이 상당히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비워놨었던 업종이니까 네.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샀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 압력은 별로 없는 업종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외인들이 파는 그 물량을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요즘에 개인들이 계속 다 받더라고요. 예. 물론 사니까 파니까 이제 사는 건데 받는 건데 예, 예. 저는 이제 이런 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계속 받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예. 나중에 멋지게 한 방 외국인들의 펀치를 한번 날렸으면 하는 그런 개인 그쵸. 바람도 있고 예, 맞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물량을 좀 받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 섞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세가 좀 거세다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반도체 섹터에 국한돼 가지고 안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물량들이 빠져가지고 뭐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받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8월 5일자의 주가를 지금 다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이거 100불대를 깨버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100불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6불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년의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그날 우리가 거래가 되는 그 해당 당일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됐었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도로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행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때리고 있는 경향들이 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애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때 이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어제 나왔던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네. 시장에서 이 AI에 대한 거품론 아니면 수익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문부호가 붙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엔비디아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현재 지금 시간대로 미선물이 좀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하고 산업적인 이슈하고 버무러지면서 엔비디아를 기준선 라인 밑으로 깨버렸었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맹목적으로 주가가 밀리니까 물론 이제 매도를 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긴 한데 너무 많은 큰 자금들을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좀 물타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저점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섹터에 대한 저점 구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내 포트 내에서 가격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뭐 단가를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주에 전략하고 현재 전략이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앞서서도 우리 반 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추석 이후의 움직임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뭐 우리 휴일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FMC 물론 이제 오늘 밤에 CPI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FMC에 대한 전략들을 전체적으로 아울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BOJ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섹터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거는 저는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내 주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지향이 아닌 지양 쪽으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좀 뒤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먼저 하죠.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를 오늘 다시 또 해보려고 하는 게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떨어져요. 우리 경주마 가족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분노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슬프다라고 할까? 네. 체념까지는 슬픈 느낌도 드는 이런 식의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자 52주 신저가 오늘 64,900원대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대로 되겠습니까? 반 소장님.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그 때만 얘기하면 너무나 이제 길어지니까 지치셨을 것 같아서 아마 저번 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트레이딩 관점이냐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트레이딩 관점이냐 아니면은 내가 투자 관점이냐 이 두 가지를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면은 지금 너무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여기에 뭐 단타를 칠 만한 기업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매력적인 구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안 좋다 했을 때 삼성전자를 한 번 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직 지금 엔비디아라는 그 HBM3E에 대한 엔비디아라는 그 정확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이게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분위기가 진짜 반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간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하락하게 만든 요인은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를 최근에 낸 것을 보니까 하향 조정 리포트가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메리츠 증권이 95,000원, 현대차 증권이 104,000원, 그리고 KB증권이 95,000원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왜 지정을 했냐 봤더니 일시적 단기적 실적 둔화라는 게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 성장 둔화라고 하는데
매출 성장이 둔화라면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실적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3분기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전자제품 수요 둔화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3분기 때 실적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 하락 현상이 또한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된다 한다면 당연히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죠. 2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3분기 때 그거를 계속 좀 유지해서 반영받기에는 쉽지 않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기존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증권가나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춰주신다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좀 수치를 계속 보는 게 뭐냐면 관세청에 대해서 오늘도 좀 수출입 동향 자료가 좀 발표가 됐는데 1위부터 10일까지 발표된 것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만 좀 낮춰준다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에 대한 폭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다소 이게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은 컨퍼런스 콜을 좀 3분기 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로이터 통신이든 뭐 트렌드포스든 그 HBM3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그 3분기 때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 때 이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분할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데 일정 기간을 좀 두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영환 연구원님은 삼성전자 주가 부침의 배경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에서 그런 AI향 서버 이런 쪽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PC 쪽 반도체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엔비디아나 국내에서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과거에서 우리가 흔히 반도체에서 경험했던 반도체 사이클 차원에서의 피크아웃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그 반도체 사이클을 바라보면은 투자랑 소비가 약간은 좀 따로 노는 양상들을 보였는데 AI와 관련되는 서버 투자 쪽들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까 하이닉스는 그만큼 시세 상승이 컸고요. 삼성은 거기에 비해서 그쪽으로는 많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쪽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하이닉스 생산량을 줄이니까 소비와 관련되는 반도체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랑 PC와 관련되는 것들이 약간 좋아진다. 이거 가지고 올라간 정도였는데 그 정도가 한 8만 전자 이 정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AI향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것 같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 의구심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여튼간에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런 것까지를 보면은 그쪽은 탄탄한 것 같습니다만은 약간 소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그거랑 상관없이 경기 둔화, 미국의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온도 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반도체 전체의 사이클상 고점이 나왔고 피크아웃을 하는다 이런 관점까지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경기가 둔화되는 것들이 정말로 침체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그 침체를 피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 갈림길에서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반도체 얘기로 시작했지만은 미국 경기 차원의 답변을 드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여튼 금리 인하가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를 여러 번, 뭐 적어도 올해 중에 한 두어 번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따른 경제가 들어올려지는 부분들을 확인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나쁜 거는 이해하고 그것들 반영해서 3분기 실적까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를 거기서 다시 매도 신호로 볼 거냐 그건 아닌 거라고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 우리 보시는 분들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놓고 이야기를 나눠볼게.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데 예. 아까 반도체 뭐 PC향 D램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둔화 조짐 이런 것들 경기
주가 둔화되는 국면,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감안해도 예.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한 하락분 아니냐, 예. 정당하지 않다. 지금의 하락폭 정도는. 근데 이게 지금 근래에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크게 반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아마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서머리를 해가지고 올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최근에 우리가 한 5, 6월 달 정도 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온건한 시각으로 바라봤거든요. 네. 그 중에 두 가지 포인트가 일단은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고조가 됐었던 시기였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설령 이게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가을께에 된다 하더라도 레거시 반도체의 엄청난 경쟁력으로 인해서 실적 부분들은 양호할 것이다. 근데 그게 2분기에 실현이 됐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닝 소프라지 나왔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이야기들이 싹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DDR4를 기점으로 해서 잠식당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지하게 DDR4 찍어낸다면. 예, 그에 따라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근데 우리는 것처럼 더 앞선 세 2, 3년 정도, DDR5잖아요. 네, 2, 3년 정도 이제 앞서진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CXMT라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ASM을 통해서 장비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SMIC 같은 경우는 장비를 지금 아직은 공급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들인데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향후 이러한 엄청난 투자가 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SMIC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KPX 투자 자체가 매출액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한 굴기를 꺾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는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자체가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새롭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좋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또는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데 SK하이닉스 왜 안 빠져? 그만큼 HBM3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대비해서는 영향력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시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숙제가 아닌가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전 이게 좀 아픈데 삼성전자가 GE, 인텔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주시네요. 사실 GE, 인텔, 뭐 GE는 사실상 예전 가전의 황제였지만 지금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 인텔은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PC 시대의 반도체 제왕에서 이제는 다 그렇죠. 예. 내려왔던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까 우리 반 소장님은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가 유효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살얼음판 위에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계속 킵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지금 제일 좋은 내용들이 안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HBM3 관련된 거. 기다릴 청사진이 아직 남았다. 예, 충분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네. 꼭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맞죠. 왜냐? 삼성이 그 과거에 HBM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개발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네. 아까 뭐 인텔의 전철을 좀 받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이게 아픈데요. 곱씹을수록 아픈데요. 삼성도 약간 이러한 형태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있었던 게 뭐냐면 HBM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좀 개발을 했었지만은 누가 살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누가 살 것이냐. 이거 아무리 살 사람 없으면은 그 수익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손해다라고 해서
2019년 때 HBM을 해체한 것으로 좀 알려졌었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인텔과 좀 약간 비슷한 흐름인 것 같기는 한데. 패착이었죠, 패착. 예, 그리고 파운드리도 그 당시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 대비 이제 뭐 산출된 비용, 투자 대비 회수가 좀 필요한데 그 회수에 대해서 좀 약간은 캐처 마크가 달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격적으로 그 당시 때는 투자를 많이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에서야 알았다고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소한의 계속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하더라도 아직까지 제 HBM이나 이쪽 세대들이 계속 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본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인텔만큼의 전처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까 HBM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고도화가 됐거든요. 최근에 그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죠. 그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보다 그 뛰어난 세대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모든 암호를 다 푼다면서요? 그렇죠. 그 양자의 경우에는 비트와 큐비트라는 체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비트는 0하고 1하고 있으면은 만약 두 가지 길로가 있다면은 하나씩 한 다음에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면은 큐비트는 동시에 쓴 다음에 한 번에 최적의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큐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일반적인 보안들이 다 이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스피드가 풀어낼 수 있는 거나 연산 처리 속도가 빠르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컴퓨터 세대가 굉장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HBM이든 모든 그 반도체 쪽의 칩의 고도화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 뒤쳐졌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세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오히려 삼성전자가 추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하지만 포텐만 터진다 하면은 지금 뭐 인텔과 같은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기간을 두고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 중요한 게 남았거든요. 오늘의 빅 이벤트 하면 역시 미국 대선 토론 아니겠습니까? 자, 대선 토론 보신 분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앞부분은 좀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해리스의 판정승을 무게를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김영환 연구원님,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시장이 평가하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네. 흔히 우리가 볼 때 여론조사도 그렇지만은 제일 빠른 게 시장이랑 그리고 도박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 예,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도박 사이트들의 평을 보면 트럼프와 해리스가 비등비등한 정도의 상황에서 한 5% 정도 격차를 벌린 정도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리는 맞고요. 그러고 뭐 2차 토론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확답을 안 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조금 우세를 점했고 돌파구를 트럼프 쪽에서 못 찾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얼마나 그러면 분명하게 잡혀서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쭉 갈까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확신을 주는 정도의 격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했던 결과는 매우 분명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격차가 벌어지는 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신승이지 압승은 아닌 거예요. 신승이지 압승은 아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을 또 다시 촉구하거나 뭐 이런 방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 토론 끝나고 나서 어떤 것 같았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겼다. 왜냐하면 자기는 3대1로 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 약간 트럼프답네요. 예, 약간 사회자들의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트럼프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사항을 약간 편파적이었다라고 해석할 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압도적으로 지금부터 그런 해리스 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냐라고 하면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의 2차 전지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도 사실 종목별로 좀 쪼개서 보면은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는 게 결국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을 비중을 많이 줄여놨던 투자자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중립 정도는 맞춰놓을 필요가 있겠네,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네 하는 단계의 움직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해리스가 될 거고 해리스가 되면은 IRA 보조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니까 관련된 밸류 체인을 쫙 훑어야겠다까지 움직이면 못 간 거죠.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동 대표님, 예. 신승인 것 같다. 압승은 아닌 것 같고.
예, 오늘 그렇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 움직이긴 했지만 이게 지속성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예, 대선 2달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아유 참 이게 어떻게 갈까요? 저도 궁금한. 뭐 저희가 뭐 예언관 아니니까. 예, 뭐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이번 토론회 자체는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시황 얘기해드릴 때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차전지 관련해가지고 IRA 관련된 전반적인 해리스 쪽에 뭔가 우호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강세의 흐름들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활발하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안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일단은 뭐 오늘 너무 잘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감상평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밑에를 좀 응시하는 그런 시선 처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긴장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트럼프도 때로는 보고요, 또 사회자도 때로는 보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저도 해석본으로 쭉 이제 발언 내용들을 좀 봤는데 네. 생각보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구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오늘 밤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하겠죠. 그렇다고 되면 이 여론조사에서 과연 어떠한 분위기로 좀 가는지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내일자서부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국 쪽에서 발생되는 발표가 되는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화가 되면서 이제 관련 시장에 뿌려질 텐데 뭐 그에 따라서 당분간은 좀 해리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은 일단은 뭐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뜻하지 않게 또 트럼프가 뭐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확연하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오늘 이차전지가 어찌됐든 시장을 좀 하드캐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이게 토론회에 대한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 빈집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국 쪽에서 또 호재 아닌 또 호재가 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CATL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장시 공장에서 이제 리티아 음모 생산 중단 요 뉴스까지 좀 더해지면서 리튬 가격이 장중에 한 5%대까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좋았던 내용들, 그러니까 심리에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뭐 매크로적으로 봤었을 때 그 동안에 약간은 좀 영향력을 미쳤었던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뭔가 이제 거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좀 깨끗해지는 모습들, 거기에다가 또 중국 쪽 리튬 가격에 대한 모습들까지 네. 한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해리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 좀 탄력을 좀 받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해리스의 우세승을 좀 점치 그러실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용어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 해리승 트럼펫. 아, 이 말 참 재밌게 만드셨네요. 네. 반 소장님,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에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기업가 출신인 거고. 거기다 트럼프는 남성 백인이죠. 해리스는 여성에다가 유색인종이죠. 정말 뚜렷하게 대비되는 경로를 걸어왔던 그런 가운데 박빙으로 붙고 이런 대선 토론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개 속이라는 얘기 결과 자체는. 그런 가운데 오늘 신승을 거뒀다. 이건 앞으로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대선 판세의 영향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신승이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실제 그 생방송을 보면서 번역까지 통번역 하시는 분들 얘기까지 들었는데 예, 통번역 듣다가 예,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해리스가 생각보다 침착하게 잘했습니다. 침착하게 잘했고요. 트럼프의 심기를 굉장히 좀 많이 건드렸죠. 그리고 트럼프의 불통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잘 에듀케이션 한 것 같다. 트레이닝 받은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리스의 승리로 점치는 거는 이 토론하기 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토론이 생각보다 트럼프가 더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쪽에 좀 점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다 모든 반응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네. 그게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됐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입장에 대한 그 입장을 계속 좀 고수를 했습니다. 뭐 전쟁과 관련된 내가 전쟁 끝낼 수 있다. 모르죠.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기존에 고수하던 정책들이 계속 나왔고 심지어 상대방의 약점을
신랄하게 잡고 흔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해리스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공격을 하기에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해리스 쪽에 좀 더 그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만약에 1차 토론 이걸로만 그냥 마무리하고 대선까지 쭉 이어간다 하면은 분위기가 좀 잘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2차 토론을 지금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리스에서.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2차 토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은 해리스의 우세로 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트럼프가 받아들인다 하면은 또 다시 어떤 현상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토론에 대해서는 끝나서 좀 해리스 쪽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했지만은 제 토론은 저는 해리스의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박빙이냐면요. 47대 48. 트럼프가 한번 48을 했다가 해리스가 47을 했다가 어떤 주에서는 이게 또 바뀌고 뭐 이런 식의 사실상 동률이라고 봐도 될 만큼 지금 초박빙입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2달 남은 대선을 예측하기는 쉽진 않고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토론에서는 해리스가 신승을 거뒀다. 그러면 해리스 관련주들 그리고 민주당이 재집권에 섰을 때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달러의 움직임, 채권 금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달러는 계속 약세기죠. 그렇죠. 네. 일단 해리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증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를 최고세로 올리는 방식으로. 예, 법인세 최고세율도 올리고 부자 증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국채 발행량이 좀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금리는 생각보다도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달러는 좀 약세를 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관세에 대한 우리가 걱정 부분들을 이 한국의 수출주들 입장에서는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게 한국에 정책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좋다라기보다는 약간은 반대급부로 나쁘지 않다 정도였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해리스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그 정책이 한국한테 수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너무 안 가져가거나 그리고 정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잘 구성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비워두지 않고 시장 비중 정도 맞추거나 이런 관점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뭐 달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세가 두드러진 예. 이런 흐름들 최근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자극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세를 간다는 거는 분명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또 재자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오늘 반응이 있었죠. 일본에서도 BOJ 이사 한 분이 경제랑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가는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엔화도 강세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게 한 141엔 정도 왔죠. 그런 상황이면은 또 다음 주에 BOJ 회의가 있는데 네. 실제로 거기서 금리 인상을 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재개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우려들이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걱정을 한 번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약간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던데 상당 부분은 엔화 약세가 기여했던 부분이 크거든요. 맞아요. 예, 물량 증가보다는 가격적으로 혜택을 받던 부분이 컸어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엔화 환율 정도 레벨을 자기들의 사업 계획에서 적정한다 이거 보고 있었냐면은
한 120엔에서 130엔 정도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상단으로 보자면 130엔일 거고요. 그 정도면은 많은 기업들이 해피한 정도일 거고요. 네. 120엔을 가면은 해피한 기업도 있겠지만 아닌 기업들도 생기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30엔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140엔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한 차례 정도 더 밀릴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청산이 진행될 수 있다.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게 무한정 진행될 것처럼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에 대한 경계감이 한 차례 정도 더 해야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금리 인상이 앞으로 계속되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 밀릴 수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급이다라고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해리스가 유력해질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나비 효과들을 짚어보고 있고 금융시장의 움직임, 통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님을 통해서 들어봤고 그런데 이건 있지 않아요?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공동의 적은 중국이란 말이죠. 그쵸. 최근에 중국에 대한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 추가로 예. 미상무부에서 발표를 했고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했고 그렇죠. 다 중국 겨냥한 예. 것들이에요. 일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아닌 경우도 있고 중국에 HBM 팔지 말라면서요. 예. 삼성이 지금 HBM 중국에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또 악재가 될 여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중국 쪽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경로가 좀 막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성장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지금과 같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효과들을 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악재들을 시장에서는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제재 부분들은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뭐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앞서서도 제가 노무라 증권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기술 개발력을 엄청난 자본을 투자를 하면서 기술 개발의 격차를 좀 좁히고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이 나서가지고 제재를 좀 가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제공할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중국 제재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국 제재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섹터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준에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새로운 제재 방안이라든지 규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냥 해리스와 트럼프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제재가 좀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과연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군들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인지 지금서부터는 사실은 하나하나씩 좀 추리면서 내가 관심 종목 안에 좀 꾸리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분야, 뭐 대표적으로 이 IRA를 근거로 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들. 대선이 리스크가 됐던 건 불확실성이 컸단 말이죠. 바이든은 공공연히 전기차 전환 계획 폐지하겠다. 보조금 다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해왔단 말이죠. 이런 불확실성은 이제 좀 안심하고 봐도 되나. 또 하나, 친환경 섹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친환경 정책을 그대로 만약에 해리스가 계승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 풍력주, 태양주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계기가 마련됐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2차 전지 쪽 말씀을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드리고 나니까. 전기차 쪽을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행정부의 그 IRA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방어하리라는 관측이 해리스 쪽이 된다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간 그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보니까 그러면 뭐 트럼프랑 지금은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선에서 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그 다음의 흐름들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뭐 그때 가서 또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오늘 상승은 저는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따라가면 안 되겠군요. 예,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이것도 저는 긴 호흡으로 그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지 그 한 번에 그냥 거치식으로 해서 뭐 몰빵 투자를 하거나 이거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이 미국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예, 신재생 에너지 쪽은 필요하죠. 왜냐면은 AI 산업에 대해서 고도화가 된다 하면은 전기나 이런 쪽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도 그 양 두 후보 측에 대해서 그 전기 인프라든 뭐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전기나 이런 쪽에 대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내 관련된 종목에 과연 풍력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태양광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태양광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태양광을 제쳐두시고 만약에 그 두 후보에 대한 수혜를 좀 찾는다 하면은 전력 설비 그리고 지금 중국과 관련된 그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조선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마다 다 개별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자, 마지막 저희가 이제 대선 토론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이제 긴 휴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끝에는 네, FOMC가 있고요. 아, 오늘 밤에 또 CPI가요. 예. 네.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일 거고요. 그 다음은 대선이죠. 당면한 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려주느냐. 그 다음은 BOJ에서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느냐일 거고요. 그 다음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얼마나 충분히 할 거냐. 거기에 따른 경제 지표가 바닥을 잡아주는 것들이 언제쯤 나와줄 거냐를 계속 주목할 걸로 보고요. 그건 아마 연말까지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분명해지는 거는 11월 5일 되면 여튼간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네. 그 뒤에는 그런 관련된 선거 관련 불확실성들은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아마도 실적 발표들일 텐데 실적 발표는 사실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의 환호로 연결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닝이 뭐 사실 네. 예,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황이니까. 기대치가 아직도 너무 높은 거죠. 특히 이제 테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잘 나온다고 해도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질지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그리고 그 이외 테크 이외에 나머지들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잘 나온다기보다는 좀 차별화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실적 시즌 자체가 주목도가 높고 잘 나오면 그 주가들이 다 내달리는 상황들이 나와줄 수 있을까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소수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금리나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반응이 언제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좀 불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으로 연결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해주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런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소비 심리 이런 지표들이 얼마나 반등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 대표님 예.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예, 숨죽이고 있는 게 맞겠군요. 지금은 맞죠. 액션보다는 예, 맞습니다. 장고가 맞겠군요. 예,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확인을 하면서 이거 좋으니까 이거 매매하고 이거 좋으니까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앞선 상태에서 계속 우리 계좌를 관리를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일단은 조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우리 연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100% 공감을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구간은 실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분기가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하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레벨 자체가 좀 많이 밀려있는 종목군들이 한해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서는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세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토론이라는 큰 이벤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겠죠? 경주마와 계속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